마취과의사는 이름은 치과의사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발치는 치과의사가 하는 게 낫겠죠. 빅툼입니다. 오랜만에 치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과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치과의사가 치료할지 말지 또는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할 때 충치의 크기나 깊이만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환자에게 충치가 있습니다. 그럼 치과의사는 이 충치를 치료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충치가 작으면 좀 지켜볼 수도 있고 충치가 크면 치료를 하자고 할 겁니다. 만약 2명의 환자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와 깊이의 충치가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영구치 어금니에 상아지 로식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아지 로식증이라면 약간 진행된 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영구치 상아지 로식증은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지켜보자고 하면 안 되고 빨리 당장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는 만 6세에 나오는 치아입니다. 만 6세에 나온 어금니인데 만 7세 정도에 벌써 어느 정도 진행된 충치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 충치는 진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지켜본다고 해봤자 충치가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엄청난 속도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거의 확정적일 겁니다. 이런 걸 지켜보자고 하면 그건 사실상 방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검진 때는 그 치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크기의 충치가 만 76세 할머니한테 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지켜볼 수도 있겠죠. 치료를 해야 되는 선을 넘은 충치라고 해도 진행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것 같다면 당장 치료를 하는 것도 옵션일 수 있지만 충치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체크하면서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나이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나이 말고도 다양한 부분을 고려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예방치의학 교과서를 보면 심지어 침이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침이 분당 몇 밀리리터 나오는지 등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치아가 깨진 경우라고 해도 일회성으로 돌이나 젓가락 같은 것을 씹어서 깨졌다. 그러면 떼우는 것으로 마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세이브되는 부분이 많겠죠. 반면에 씹는 힘 자체가 아주 강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의 이가 깨졌다. 그러면 떼우는 것으로 마감을 해봤자 금방 다시 깨지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재료 자체를 엄청 강한 것으로 떼우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치아 전체를 덮는 크라운 치료의 경우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 떼우는 치료의 경우에는 큰 힘을 받으면 어차피 재료가 안 깨지더라도 남아있는 치아가 깨지게 되니까 재료의 강도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는 크라운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한국인들의 경우는 질긴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치아 파절에 대해서만은 외국 교과서가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합력이 강하냐면 임플란트를 만드는 티타늄을 씹는 힘으로 부러뜨릴 정도입니다. 이건 별 상관없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산 임플란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겁니다. 아, 한국인이 씹었는데 그걸 버텼다. 그럼 그건 누가 씹어도 절대 안 부러지겠구나. 치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러니까 심한 형성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떼우는 치료를 하게 되면 충치가 재발하거나 남아있는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치아들의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 크라운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충치인데 누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누구는 떼우는 치료를 하게 되고 누구는 씌우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좀 전문적인 부분 외에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도 치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군대 가는 환자가 있다. 그런데 사랑니가 아픕니다. 평소 같으면 좀 지켜볼 수 있는 사랑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뽑고 가는 게 낫겠죠. 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작은 충치까지 싹 치료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켜볼 만한 치아를 치료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 과잉진료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골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발치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주 급하지 않다면 치료 계획을 미룰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한동안 발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치아가 이미 있다면 이 치아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하거나 지켜보는 것보다 바로 발치를 해버리는 편이 교과서적인 진료가 됩니다. 가끔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인데 앞니가 흔들거린다. 이거 수술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고 호흡기 달고 하다 보면 이가 빠져서 폐로 넘어갈 것 같은데 미리 좀 빼줄 수 없느냐. 마취과 의사는 이름은 치과의사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발치는 치과의사가 하는 게 낫겠죠. 일반적으로는 앞니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보존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씹는 기능을 거의 못하더라도 발음할 때 공기 막아주는 기능이라든지 심미적인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뽑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런 서사가 있다면 발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치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앞니 하나 보존하겠다고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 케이스 설명이 환자분께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이니까요. 다만 치아의 절대적인 상태 이외의 부분 역시도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충치 치료를 할지 말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결정할 때는 치아의 절대적인 상태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